여러분들 이제 성적을 쭉 보면서 문학을 좀 많이 연습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좀 들었고, 문법 체계도 다시 한번 또 정밀하게 해야 되고요. 뭐 그런 것들 저런 것들 다 고려해서 반을 좀 편성을 하는 측면은 없잖아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반을 하나 운영을 또 별도로 하려고 해요. 요일을 달리해서 금요일 정도에. 그러니까 그쪽 반으로 옮겨야 될 사람들은 또 있는데 미리미리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혹시 이쪽 반 가서 듣지 않을래? 그럼 개별적으로 오케이 사인이 나면은 또 다른 반으로 하나 구성을 해서 좀 이렇게 다들 이제 영역별로 다들 장점도 있고 좀 보완해야 될 점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테스트는 잘 봤고요. 사실 테스트 기준으로 좀 이렇게 반을 나누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영역별로 좀 더 들어보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인 반이 1월 달에 다시 한번 개설될 예정이다. 그리고 수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학에 좀 힘을 쏟으려고 해요. 문학. 저랑 해야 되는 거는요. 자, 요게 이제 지금 교재 작업으로 하고 있는 교재고요. 나중에 이제 그 월별 교재로 나갈 거예요. 1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해야 되는 교재의 일부분, 앞부분. 저랑은 문학 개념어를 공부할 겁니다. 문학 개념어. 그러면은 자, 요 문학 개념어 단어부터 처리해 보자. 문학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개념어가 있대. 개념어라는 단어의 어는 무슨 말일까? 말, 단어겠지? 생선 이런 거 아니야. 고등어 이런 거 아니야. 단어야. 어휘야. 개념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개념. 설명한 뭐 아는 사람도 있는데 개념 이해했니? 개념 잡았니? 뭐야? 그 개념이 도대체. 개념. 그러니까 문학에서는 지금 개념에 이 개념이 필요하대. 그 개념이 뭐야? 개념의 개념은 무엇인가? 개념의 개념은 무엇일까? 이거는 의미를 담은 어떤 의미를 담은 큰 틀, 큰 줄기, 큰 범주 뭐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범주라는 건 범위. 그러니까 그 의미를 담는 거야. 거기다. 그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형성하는 거지.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의미를 담는다. 그러면 개념어라는 거는요. 어떤 의미를 담은 그런 단어예요. 이 공부가 많이 되어야 돼요. 문학은 개념어 공부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더해서 독해 공부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학 독해도 오늘은 승우쌤이 이제 그 비문학 독해를 먼저 이렇게 좀 크게 알려주셨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요 문학 독해 많이 하실 거예요. 알겠죠? 저는 이제 개념을 수업할 거고 그래서 문학에 좀 힘을 줄 것이다. 1학기 때. 여러분들 1학기 때 그 고등학교 1학기 첫 시험을 무조건 잘 봐야 돼요. 못 보잖아? 그냥 그게 유지가 돼. 그래서 무조건 잘 봐야 돼요. 알겠지? 물론 성적이 올라간 친구들도 있어.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번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성적이 많이 올라가고 1등급으로 처음엔 4등급이었지만 1등급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일반적일까? 아니겠지? 일반적인 거는 여러분들 첫 그 성적이 거의 이렇게 유지되다 떨어지는 애들도 있어. 떨어지는 경우는 근데 흔치 않아. 왜냐면은 어떤 막 그 우리 사춘기 여러분들 사춘기는 다 조금씩은 지났을 거 아니야. 질풍노도의 시기가 다시 오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럴 때는 또 떨어져요. 사춘기 오래. 여러분 사춘기 지났으니까 이제 오춘기 오지 않니? 오춘기 올 때 아니야? 야 사춘기 할 때 사자가 숫자 4번째일까? 생각하자. 그래 생각이에요. 어떻게 그랬어? 야 그럼 사춘기가 4번째였으면 1춘기도 있어야 되고 2춘기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 그치?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라. 우리 딸은 벌써 1춘기 온 것 같아. 막 말을 안 들어. 아기 때가 그렇다고. 아기 때가 미운 3살 뭐 미운 4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쓰긴 한데 생각할 사자예요. 사춘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성에 대한 생각. 그걸 얘기해요. 다시 돌아옵시다. 자,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이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지금 처리가 되느냐의 얘기를 한 거야. 문학을 할 때는 어떤 단어들이 바로 처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걸 바탕으로 독해가 가능할 거니까. 이게 그래서 수월해져. 물론 수능이나 이런 것에서는요. 개념어를 몰라도 독해가 어느 정도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반쪽짜리 독해가 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개념을 형성하는 수업을 할 거예요.
자, 시적 화자라고 하는 시에서의 이 화자 그리고 대상이라고 하는 제목 밑에서 한번 잘라보자. 개념이 7가지 개념이 나오네. 근데 우리가 요 7가지를 배울까? 한번 쭉 넘기면서 몇 개의 개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래? 지금 드렸던 프린트 안에서. 맨 뒤에 보면 되겠다. 몇 개까지 있니? 36개? 그럼 이 36개만 공부하면 될까? 아니지? 이건 C였지? 또 소설의 개념도 있겠지? 이 C의 개념도 이게 일부예요. 되게 많아. 그래서 개념어는 단어 공부하는 거고요. 그 단어가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돼요. 이거는 반복밖에 할 게 없어요. 문법 공부하듯이. 자, 그러면 요 처음에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시적 화자, 표면적 화자, 이면적 화자. 여기서 한번 끊읍시다. 화자네. 그럼 화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는데, 무슨 화자 앞에 이름이 좀 다르지? 우리가 근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이름이 다르면 그 둘의 의미가 달라, 같아. 다르겠지? 그치? 근데 우리 그런 경우는 있다? 한 사람을 학생이라고 불러도 되고, 이름으로 불러도 되고, 별명으로 불러도 되고, 어이라고 대명사 불러도 되고. 이럴 때는 다 같지? 이거는 문학에서 소설에서는 보통 그래요. 그래서 문학에서 소설에서는 한 사람을 지칭할 때는 되게 다양한 이름을 부르지만 아니 기본적으로 개념을 공부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름이 조금이라도 달라지잖아요. 그럼 그 의미의 차이를 생각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따가 또 더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시적 화자, 표면적 화자, 이면적 화자 밑에 띵띵띵 시적 화자, 표면적 화자, 이면적 화자. 그럼 이 세 가지를 같이 공부하면서 비교 대조하면서 그런 의미적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그런 의미에 대한 공부를 한다면 뭐가 형성이 되는 걸까? 그치, 개념이 형성되는 거예요. 큰 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공부하는 느낌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부하는 방법도 알려줘야 되더라고. 내가 한 주 동안 또 이제 여러분들 수업 준비하면서 얘네들 왜 이렇게 개념을 모르지? 개념이란 건 어떻게 공부할까 해서 다시 교육학 서적을 이렇게 봤어. 진짜 교육학 서적을 다시 보면서 심리주의, 인지주의 기반한 인지주의 심리학, 인지주의 교육학이라는 그 기반에서는요, 여러분들 개념 체계를 형성시키는 것을 스키마 형성이라고 해요. 들어봤니? 스키마? 스키 이노마 이거 아니고 스키마 한 단어예요. 예반도프 스키마. 자, 스키마라는 거는 머릿속 체계예요. 이거를 만들어야 돼. 머릿속에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 교재 이제 뭐 아까 뭐 기계가 안 왔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중간에 교재 작업하던 거 다 뒤엎고 사실 이틀 전에 다시 만들고 있어. 결과를 보니까 이게 없는 것 같아. 머릿속 체계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체계를 잡는 수업으로 다시. 뭐 독해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고등학교에는 독해를 빼놓고는 얘기를 못 하니까. 고등학교 기준으로는 곧 독해예요. 중학교에서는 개념 외우는 거지만 암기지만 많이 달라져요. 근데 독해를 중심으로도 해야 되지만 스키마 형성해야 돼. 머릿속 체계 잡혀야 돼.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좀 하기 위해서 뭐 다음 주에 오면은 아마 요 교재는 이제 1월달 교재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이제 개념을 형성해보자. 머릿속 체계를 잡아보자. 화자래. 그럼 화자라는 단어 밑에서 이렇게 세 줄을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메인이 되는 설명에다가 밑줄을 한번 잡아봅시다. 화자에 대해서 설명을 쭉 설명을 했네. 그럼 이 설명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핵심 단어 키워드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저도 그을 거예요. 근데 그게 꼭 일치할 필요는 없어. 내가 보기에는 화자라는 거는 이 단어가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이따가 써볼 건데, 그래서 단어 공부하는, 개념어 공부하는 그 방법을 다시 한번 저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독해 연습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것 같아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칠 것 같아요. 시에서 말하는 사람, 허구적 대리인, 시인의 생각, 감정 표현하는 허구적 대리인. 이 정도로만 적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말을 여러분들이 요약을 한번 해봅시다. 자, 시적 화자란 자신의 말로 요약. 그게 개념 형성이에요. 체계 형성이에요. 스키마 형성이에요. 시적 화자란
짧게 쓰면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시적이라는 단어가 뭐니 얘들아? 시에서. 그래, 시에서. 화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니? 말하는 사람. 끝. 자, 이렇게 풀어서 개념어는요 항상 이 단어를 풀어서 설명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니까 밑에 밑줄 친 게 조금 아깝잖아. 말하는 사람 끊고 시인의 허구적 대리인 이렇게 써주면 더 개념이 조금 더 추가 확장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도 주신 사람 있을 것 같아. 표면에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여기도 밑줄 쳐도 괜찮아요. 왜? 밑에서 얘기할 뭘 먼저 봤으면 표면적 화자, 이면적 화자를 먼저 봤으면 여기도 밑줄이 칠 수 있겠죠. 그렇구나. 화자라는 거는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고 표면적 화자도 있고 이면적 화자도 있구나. 그리고 시인을 대시하는 허구적 대리이구나. 허구라는 단어 뭐니? 가상의 뻥, 가짜. 그치? 어디에서? 시에서. 그 말을 시적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이제 밑에 가서 표면적이라는 단어는 뭐니? 표면, 겉으로 드러나다. 직접적으로 드러내다. 아, 표면이라고 하는 건 겉으로 직접적이란 말로 바꿔서 써도 되는구나. 어떤 단어를 통해서? 나, 우리 등 시어를 통해. 그럼 표면적 화자 땡땡 뭐라고 쓸래요? 정의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의 언어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게 개념 형성이에요. 내가 얘기해주면 내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내 거를 보고 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언어로 요약 정리. 그러면 개념 형성, 스키마 형성, 체계 형성. 시어로 직접적 나타남. 겉에라고 써도 되겠지? 그럼 밑에 가서 한번 찾아볼까? 얘들아, 우리 윤동주 서시라고 하는 이 시에서 화자를 한번 찾아봅시다. 어떤 시어 찾아줄 수 있겠니? 나. 그래. 시적 화자 나. 자, 그 다음 밑에 이면적. 이때 이면이라는 단어는 뭘까? 다른 측면 할 때 요 다르다 이자예요. 그치? 다르다 이예요. 둘 이자도 쓸 수도 있어. 근데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데 여러분들 나중에 혼자 공부하면 다 찾아봐야 돼 사실. 근데 다르다. 이 면은 다른 측면에서의 화자. 그럼 다른 측면에서 화자를 밑에서 뭐라고 얘기했니? 드러나지 않음. 그럼 이면적 화자에 대한 정의 편하게 하시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다. 드러나지 않는 화자. 그럼 시어로 표현될까 안 될까? 시어로 표현 안 되겠지? 밑에 가서 찾아볼까? 시어로 표현되는지 안 되는지.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알려준 일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누가? 뭐야? 화자 누구야? 말하는 사람 누구야? 청무유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누가 내려갔겠니? 화자가 내려갔을까? 아니 나비겠네. 그럼 나비니까 화자는 아니네. 화자가 직접 내려간 거 아니네. 나가 없네. 우리라는 단어도 없네.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면적 화자라고 하는데 이면적 화자를 숨어있는 화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연결해 주세요. 숨어있는 화자. 드러내지 않고 숨겨놓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숨어있는 화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게 개념인데 이렇게만 공부하면은 그냥 야 이거 공부하고 와 라고 할 수가 있잖아.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자. 그럼 왜 표면에다가 화자를 드러냈을까? 그럼 자 반대로 이면적 화자는 왜 숨겨놨을까?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부터는 여러분들의 그런 개념을 바탕으로 시를 독해할 때 필요한 능력들인 거예요. 그럼 왜 표현했고 왜 나타냈을까?
그럼 이거는 화자만 보면 안 되고요. 자, 뒤에서 우리 이따가 또 해야 될 여기서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시적 대상과의 거리. 그럼 이제 두 번째 측면에서 누가 필요해요? 대상. 그럼 이제 시적 대상은 그 다음 쪽에 있는데 한번 다시 여기서 미리 공부하고 넘어갑시다. 자, 왜 표면에 나타날까? 근데 왜 숨겨놨을까? 숨겨놓은 것부터 예측을 한번 해보자. 화자가 있는데 어떤 대상을 이야기하는데 화자가 보이지 않는데 숨겨놨어. 그럼 누가 강조되는 느낌이야? 그렇지, 강조 대상. 아, 그래서 숨겨놓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추론이 되네요. 그럼 자, 위에 가서 화자가 드러났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노래할 거야. 그러면 화자가 딱하니 드러났어. 누가 강조되는 느낌이에요? 화자가 강조될 수도 있다. 오케이. 물론 대상을 강조할 수도 있어요. 그럼 대상도 강조했을 때는 둘 간의 관계성도 봐야지. 이런 관계들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화자가 드러날 수도 있어요. 물론 꼭 이렇다 이런 건 아닙니다. 지금은 개념적인 측면 큰 틀을 우리가 잡는 거기 때문에 아, 이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화자가 드러나면 또는 화자가 숨어 있으면 강조점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구나 라는 생각.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시면은 이 화자에 대한 뭐가 잡혀요? 개념이 잡혀요. 좀 의미가 담는 큰 틀이 잡혔을 거예요. 혹은 스키마가 잡혔을 거예요. 화자에 대한 머릿속 체계가 잡혔을 거예요. 그래서 화자에 대해서 샬라샬라샬라 쭉 얘기할 수 있으면 좋다. 얘기해볼까? 화자에 대해서. 화자는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다. 어떤 화자로 있어? 드러나는 화자가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왜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 강조하는 느낌이 달라질 수도 있다. 끝. 이렇게만 설명해도 여러분들 이 정도가 복습이야. 할 수 있지? 복습하는 거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대상. 대상 받았나 보다. 큰 상을 받았나 보다. 그 큰 상일까? 연말시상식이 얼마나? 연말시상식이 얼마나? 자, 이 대상은 상대라는 거지? 그럼 시적 대상을 한번 밑에서 밑줄 쳐보자. 중요한 단어. 저는 시적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시에서 화자가 바라보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가로를 칠 것 같아요. 이게 대상이니까. 상대니까. 자, 그리고 위에 한 줄. 자, 주제를 구려하는데 직접적 관련을 맺는 소재다. 요거 매개해준다. 매개라는 단어도 써주세요. 매개체, 중매해주는 거예요.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관련을 맺는 거예요. 연결해주는 거예요. 매개라는 단어도 하나 써주세요. 단어를 우리가 많이 공부할 거예요. 왜냐면은 조금만 단어가 바뀌어도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몰라듣더라고. 그래서 그 말 바꾸기, 패러프레이징이라고도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강조를 하려고 해요. 올해는요. 작년에 여러분들 또는 재작년에 여러분들 선배들을 보고 나서 큰 깨우침이 있었거든. 우리말이라고 다 아는 게 아니구나. 자, 그러면 시적 대상을 뭐라고 쓸래? 한번 써볼까? 여러분들 이해 한 바. 시적, 시에서 대상, 화자가 바라보는 상대. 저는 이렇게 정리할 것 같아요. 아, 시에서 화자가 뭐 바라보냐. 자, 사람 바라볼 수 있겠지? 하나 더 추가합시다. 자신을 바라볼 수도 있어요. 자신을 바라보는 거 우리 다른 말로 좀 어려운 말로 뭐 하는 거지? 자신에 대해서? 그치, 성찰. 자신을 바라보는 걸 성찰이라고 하죠.
자아라는 말을 좀 전에 한 것 같은데 자아가 무슨 말이니? 자신을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것이 그러니까 자아 성찰이라는 거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를 바라보는 거고 그냥 성찰은 뭐예요? 나의 행동을 바라보는 거. 뭐 반성도 하나의 그 성찰하는 중에 하나죠. 자연물 바라볼 수도 있겠네. 사물 바라볼 수도 있겠네. 자, 여기서 어려운 단어 추상 관념 무슨 말일까? 옆으로 가서 이제 추상과 관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추상적 관념 했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동일한 얘기예요. 동일한 얘기. 한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추상이라는 단어도 알아야 되고 관념이라는 단어도 알아야 돼. 근데 이 둘은 설명하고 나면 둘이 느낌이 비슷하다. 그랬을 거예요. 그치? 그럼 추상이란 단어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추상. 상이 상상, 생각. 그때 상이에요. 생각하다 상, 상상하다 상. 추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여러분들 추격이라는 단어 알지? 추격은 뭐 하는 거야? 쫓아가는 거예요. 쫓다. 그럼 뭘로 쫓는 거예요? 추상은? 생각을 그치, 생각으로 쫓는 상대. 생각으로. 그럼 생각으로 쫓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각으로만 혹은 머릿속으로만 머릿속에만 그럴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런 대상이 있다고? 추상적 대상이 있다고?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부모님 사랑합니까? 예? 어떻게 보여줄 건데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건데? 사랑 내 마음을 이렇게 찢어버리면 돼? 그럼 죽지? 어떻게 보여줄 건데? 사랑이 그래서 어떤 표현이야? 추상적 대상이야. 생각으로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 근데 구체적으로 눈에 안 보여. 그럼 추상이란 말은 다른 말로 눈에 안 보임. 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개념을 형성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 속에 있는 거 추상이라는 단어는 사랑만 그러니? 우리 친구들 간에 우정 있어? 뭐가 우정이야? 어떻게 보여줄 건데? 어떻게 보여줄 건데? 우정 있니? 친해? 마음을 찢어버려? 막 우리 그래서 막 그러잖아. 난 너야 우정이 있어. 너야 사랑해. 그래서 막 우리가 막 여기 막 피를 내서 막 혈서를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란 감정이 표현이 안 되니까 우정이란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막 그런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오는 거잖아. 뭐 믿음도 그렇지. 응? 어떤 거? 꿈이요. 어? 꿈이요. 꿈이요? 꿈. 꿈? 그건 추상이에요. 꿈? 꿈도 추상이지. 왜? 현실이 아니니까. 현실이 없으니까. 그래서 추상이라는 단어가 그런 느낌이에요. 무슨 느낌인지는 이해됐어? 관념이라는 단어는 뭘까? 관념. 이 염자가 아까 개념할 때 그 염자인데 생각이에요. 이것도. 그 생각 속을 바라보다, 관찰하다. 그럼 생각을 관찰하니까 결국 생각이네. 관념적이다. 생각 속에 있다. 그럼 결국 이 관념이란 단어도 뭘로 귀결돼? 이런 내용으로 귀결되지. 추상도 무슨 내용으로 가? 이런 내용으로 가지. 그럼 둘의 말은 서로 비슷하네. 그치? 아니야. 단어가 다르면 뭐라고 했어? 다르다. 그러나 의미가 비슷할 수는 있다. 그리고 단어의 의미 자체는 다르지만 결국 우리의 머릿속에 형성되는 개념은 둘은 어떻다?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 머릿속에 형성되는 의미 관계는 똑같을 수는 있어요. 왜? 하나의 범주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의 개념 틀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관념적이다라고 하면 무슨 말이야? 관념적이다라고 하면 생각이야. 머릿속에만 있어. 눈에 보이면 안 돼. 슬픔, 기쁨 이런 것들도 추상일 수도 있겠죠. 관념적일 수도 있겠죠. 둘이 비슷한 거니까. 그래서 어떤 정서들, 이런 정서 표현들, 사랑, 우정, 믿음도 당연한 것겠지만 정서들도 우리가 관념적이다, 추상적이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이렇게 시를 쓴다고? 이런 대상을 가지고 시를 쓴다고? 어떻게 시를 쓴 걸까? 사랑이란 아픔이다. 사랑이란 노여움이다. 나 뭐에 대해서 지금 시 쓰고 있어?
그치? 사랑이 시적 대상이 되는 거지. 눈에 보여? 안 보이지? 자, 그렇게 시를 쓰는 우리가 시적 대상에 대해서. 자, 밑에 가서 그러면 시적 화자와 시적 대상 간에 거리가 있대요. 우리가 거리는 보통 물리적 거리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니? 자,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늘이하고는 지금 비교적 가깝고 다나하고는 멀다. 멀다? 그럼 가깝다고 멀다겠네? 원. 오, 다른 말로 뭐라고? 원근. 이거는 뭐 멀다 원자죠. 근, 뭐 이렇게도 얘기할 거야. 멀다를 붙어야 했을 텐데. 이게, 야, 미안해. 이거 바꿔서 쓸게. 왜냐면 근원이라고 하면, 야, 근원적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의미가 있거든? 근본이라고 하는 거. 이거 바꿔 쓸게요. 원근이란 말을 보통 많이 써요. 근데 이 거리가 진짜 물리적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심리적 거리예요. 밑에 가서 줄 쳐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어들. 화자가 대상을 긍정적인 태도. 화자와 그래서 가까워져 화자가 대상을 부정적으로 느끼면 멀어지다. 이런 단어겠지? 그럼 단어를 내가 아까 멀다라고 했으니까 뭔가 심리적으로 먼 거 미안해. 그런 의미 아니었지? 비유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긍정적이다 그러면 자, 두 개, 이 가깝다 멀다를 다른 말로 쓰면은 뭐라고요? 긍정과 부정. 네, 두 가지. 자, 그럼 이 긍정적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무슨 단어를 또 넣을 수 있냐면은 동질감, 예찬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넣어주면 되겠죠. 동질감, 예찬. 아, 이 사람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구나. 동질감을 느낀다, 긍정적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동질감과 다른 단어를 우리가 반대에 있는 단어를 뭐라고 하니? 이질감. 이때 이자가 다르다 이자지? 다른 느낌, 다른 성질이라고 느끼는 감정을 이질감. 같은 감정이라고 느끼는 것을, 같은 성질이라고 느끼는 것을 동질감. 자, 아직도 기억나요? 2년 전에, 자, 시어에 밑줄 치고, 밑줄 친 시어는 이질적인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하는 여러분들, 2년 전 선배들. 선생님, 이질이 뭔가요? 그렇구나. 어휘를 모르는구나. 자, 이질감 모르는 사람들 지금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알겠죠? 하나 더. 얘들아, 예찬이라는 단어는 뭘까? 뭐 친구 이름이요?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래, 친구 이름일 수도 있어. 그 의미가 뭐냐고, 친구의 의미. 찬양하는 거, 맞아. 찬양인데, 뭐, 종교적 색채 잠깐 뺄게. 이거는 칭찬하는 거예요. 예자가 뭘까? 아주 높다, 날카롭다, 예리하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높게 칭찬하는 거야. 예찬이라는 건 그래서 칭찬하는 거. 아, 그럼 긍정적인 거 맞니? 그렇지? 자, 부정적이다라고 할 때 이 비판이란 감정, 비판이라는 거는 원래 비교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비교 판단하는 건요, 내 생각과 비교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보면 그게 왜 부정적이에요? 라고 하잖아. 비판 밑에다가 문제점 제기. 문제점을 제기하면은 그걸 비판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소 부정적인 거예요. 거리가 멀어요. 자, 그러면 이 거리를 어떻게 찾을까? 이 긍정과 부정을 찾는 방법. 어떻게 찾기? 저 같은 경우는 1번, 2번, 뭘까? 서술어를 찾아주세요. 2번, 수식어를 찾아주세요. 예를 들어 볼까? 수식어는 우리 나중에 문장 성분도 공부하겠지만 관형어, 부사어 다 들어가 있지?
그래서 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조건 긍정이냐 부정이냐 몰라. 어떤 밤이랑 연결되면 쓸쓸한 밤. 아, 쓸쓸한 밤이네. 근데 이러면은 부정적이지만 평화로운 밤이네 이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러면 아주 긍정적인 밤이 돼버리지. 그래서 긍정의 밤이냐 부정의 밤이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수식어를 통해서도 찾아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시를 가지고 한번 찾아볼까? 자, 안민영의 매와 사라고 하는 현대 시조예요. 현대 시는 아니고. 자, 여기에서 이 매화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긍정인지 부정인지 먼저. 마지막 줄을 한번 집중해서 읽어볼래? 어떤 느낌이 들어? 너뿐인가 봐. 뭐가 너뿐이래? 아치고절 해석 안 되지? 높은 절개는 너뿐인가 봐. 그럼 이거는 어떤 느낌이야?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한 것 중에서도 대상에 대해서 너밖에 없나 봐. 예찬. 그치, 칭찬하는 거지? 예찬이네. 이렇게 해서 예찬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은 독해까지 되는 거죠. 개념을 바탕으로 맞아, 예찬이란 개념이 있었지. 대상을 칭찬하는 거 너밖에 없나 봐. 절개. 그럼 이 절개라는 단어는 또 뭘까? 절개. 가슴을 절개해버려? 내 마음을 보여주려고? 그때 절개는 뭐야? 자르는 거지. 근데 이때는 그럼 높은 자름일까? 꺾이지 않는. 그래, 이 절개라고 하는 단어는요, 곧고 곧다, 굳다. 그치, 중요한 것은 뭐야? 절개. 곧. 이게 말할 필요 없네. 꺾이지 않는 것은 그 절개. 중요한 것은 절개. 곧다, 굳다, 아주 고든 거, 빳빳하게 고든 거. 그래서 그런 성품을 얘기할 때 보통 얘기하겠죠. 이렇게 단어들 위주로 여러분들 지금 공부할 시간이에요. 지금은 단어들 위주로 공부하면서 이 단어에 갖는 의미를 형성하면서 스키마를 형성하면서 머릿속에 체계를 형성하면서. 자, 그래서 서술어와 수식어 찾아주는 거 나중에 계속 연습을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상에 대한 얘기였다면, 자, 밑에 가서 청자. 우리 유명한 청자, 고려 청자가 있죠? 삼강청자도 있어? 삼강기법으로 만든? 설마 그 청자는 아니겠고. 누구야, 청자는? 듣는 사람이네. 자, 근데 앞에다가 요것도 써주자. 어떤 청자? 시적 청자. 왜냐면 시적을 왜 넣어줬냐면은 밑에 한번 밑줄 한번 쳐보세요. 어디에서? 시에서. 그렇지, 시에서. 청자는 듣는 사람. 그러면 위에서 써볼까? 시에서 말을, 이야기, 듣는 사람. 시 안에서 듣는 사람이 나타나느냐? 자, 특히 대화체에서 나타난대요. 그럼 대화체라고 하는 거는 왼쪽에다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런 상황이겠네. 누가 말을 하는 거예요? 화자. 화자가 누구에게? 청자에게 말을 하겠네. 뭔가 말을 하겠죠. 청자가 있으니까 말을 했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대화체. 청자가 드러나야지 대화체예요. 그럼 꼭 청자가 있어야 되나? 청자가 드러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 얘네들 이렇게 성적이 이러냐. 테스트 보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너 들으라고 하는 말인가? 대화 상대가 있어? 그럴 수도. 야, 잠깐만, 유령이랑 대화한 거야? 얘네들 성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잘 나왔지?
시험이 잘못됐나? 대화 상대가 있어? 그럼 뭐 하는 거야? 지금 대화 상대가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뭐 하는 거 같아? 혼자 그럼 혼잣말 한 거네. 그래, 혼잣말 한 거예요. 그럼 혼잣말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써보자. 그래, 독백. 독백체라고 얘기를 해요. 독자가 홀로 독, 혼자, 백자가 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제 혼자 말하는 거예요. 혼잣말. 독자가 혼자. 그럼 이때는 독백체인 거지. 이게 어떨 때도 쓰여요? 이게 백자가 널리 알릴 때, 방백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쓰기도 하고, 고백할 때. 아, 고백했어. 그때 고자는 알리다거든.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알렸어 이런 말로 우리가 고백했다라고 쓰잖아. 혼자서 알리는 거 혼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봐봐. 아씨 얘네들 성적이 왜 해주지? 승훈쌤 잠깐 이거 좀 와서 보세요. 라고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말을 했네. 누구에게? 승훈쌤에게. 그러면은 난 뭐 한 거예요? 대화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청자가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 그 기준으로 대화체다 아니다 혼자 드러난다 독백체다 라고도 이건 근데 어디서 또 자세하게 얘기할 거냐면은 어조 파트에서 다시 얘기할 거예요. 어조 다음 주에 이제 나올 거고요. 자 밑에 가서 그러면 청자가 드러나는지 동그라미 쳐보자. 님. 자 그럼 이 님에 대해서 우리 긍정인지 부정인지 찾아보자. 동그라미 쳐볼까? 긍정인지 부정인지. 긍정이야. 왜? 님을 서술해주고 있잖아. 뭐래? 금이래. 이건 금입니다. 골드. 야, 이 금은 골드야. 금 같다, 크랙 같다 이거 아니야? 한자를 세금 골드야 골드. 또 님이요. 뭘 받으래? 아, 사랑을 받으래. 사랑을 받으세요. 똥을 받으세요. 뭐 이러면 안 되잖아. 저주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 그러니까 이러니까 어때? 아, 이거 긍정하고 있구나. 님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구나. 찬송하고 있구나. 산호가 뭐예요? 응? 산호가 뭐예요? 어떤 거? 산호요. 어디? 저기 아, 요거는 저기 해산 그 뭐냐 보석의 종류. 보석의 한 종류. 요게 무슨 표현이냐면 다 요게 무슨 글자냐면은 임금왕인데 요 앞에 쓰면 이제 옥과 관련된 거. 옥이라고 아니 비취 이런 거 맞지? 우리 민트 초코 색깔에 그런 것도 이제 다 보석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점 하나 찍으면 오 된다고. 맞아.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옥구슬이니까. 미안하다 아는 척해서 한자를 알면 보여.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풀어서 설명해야지. 자 넘어갑시다. 이제 요 시적 상황 이거 너무 중요해요. 시적 상황이 제일 중요해요. 자, 요 시적 상황에서는 진짜 너무 중요한 게 이 시적 상황은 무슨 기능을 하냐면은 주제를 구성하는 한 축이 돼요. 그럼 밑에 5줄이나 된 긴 설명이지만 여기서 내용을 한번 밑줄 쳐보자. 시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 대상의 처지, 형편, 배경.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지금 상황이라고 얘기한 거지. 어떤 상황이냐, 어떤 처지냐, 지금 어떤 상태냐, 입장, 상태 이런 거겠죠. 또 관계. 그것을 하나로 설명한 게 아니라 뭐라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판단해야 됩니다. 종합적 고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요약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상황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요약해봐라. 요약하면 좋아요. 상황은. 여러분들이 그럼 지금 상태에서 한번 해보자. 이제 곧 중학교가 졸업하고 예비 고등학교가 시작될 텐데 지금 현재는 12월 달이 이제 곧 있으면 1월 달이 되겠네. 그리고 여러분들 성적들은 이제 나중에 성적표로 나갈 텐데 성적표를 보고 성적이 안 나왔어. 근데 지금 12월에서 1월로 넘어갔어.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드는 상황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조금 있었으면 내가 준비를 단디하고 고등학교 1학년을 맞이하면 좋을 텐데 라고 해서 그래서 이머전시한 상황인 것 같고 성적이 잘 나왔어. 뭐 지금 12월에 1월이네. 뭐 다음 달에 시작해도 되겠지? 어떤 느낌이야? 아직 여유가 있지. 여유 있는 상황이지. 그래,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요 시적 상황은 자, 주제라고 하는 건 이 시에서의 주제. 시의 주제는요. 상황 속에서 상황이라는 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 화자와 대상 간의 관계라던가 그리고 어떤 배경이 그려지는지 그 배경 속에서 느껴지는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써줘야 돼요. 그러면 이 시의 주제가 잡혀요. 그래서 상황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정서나 태도 같은 경우는요. 갑자기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어. 근데 갑자기 감정이 다운될 수도 있어.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해? 조울증이네, 조증이네, 미쳤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근데 시는 그렇게 조증으로 쓰진 않아요. 뭐를 바탕으로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이런 느낌들을 잡아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항상 밑에 밑밥이 뭐가 깔렸냐 그걸 봐야지. 얘가 밑밥이야 상황이. 결과는 우리가 어디로 가기 위한? 정서로 가기 위한. 이 정서가 제일 중요해요. 자, 시를 우리가 다른 말로 서정갈래라고도 얘기를 해요. 서정갈래. 갈래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니? 종류, 유형, 그치? 시간을 보고 내가 드립을 치려고 했으나 참았어. 응? 아 그래? 곧 있으면 집에 갈래? 미안해 안 할게. 자, 정자는 무슨 말일까? 정자는 무슨 말일까? 감정, 정서. 서정은요, 정서를 거꾸로 한 말? 서자가 이야기하다. 그래, 서사. 그러면 이거와 대비되는 게 서사잖아. 그럼 서자는 무슨 말이라고? 이야기하다. 사자는 사건. 일. 일사자예요. 태스크. 그치.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자, 서정갈래라고 할 때는 결국 뭘 찾아주는 거야? 감정이야. 근데 그 감정은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올 거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 상황을 읽어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게 독해예요. 독해에서 필요한 개념, 상황 제대로 읽어주자. 거기서 긍정인지 부정인지 읽어주자. 자, 근데 요 내적 상황, 외적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거는요. 그 외적 상황, 요거는 뭐 이 안에서 상황을 읽어줄 때 작품을 둘러싼 시대적, 내재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크게 한번 제가 그려놓을게요. 제가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써보세요. 자, 어떤 작품이 있다면 그 작품을 둘러싼 시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작품에 대한 어떤 작가의 표현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읽는 독자의 입장도 있을 거예요. 안쪽에 있는 작품에 대해서만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거는 내재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느낌이니? 내재, 안에 있다. 작품 안에 있다. 자, 외부의 시선으로 우리가 읽을 때는 내재적 관점의 반대말 무슨 관점일까? 외재적 관점. 그렇지, 외재적 관점으로 우리가 시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 상황은 요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 내적 상황은 그 안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둘러싸서 모든 것을 상황이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그 상황이 어때? 라고 해서 어떤 상황인지 어떤 순간인지를 여러분들이 요약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화자와 대상 간의 관계도 고려해보고 둘러싼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배경은 뭔지
그랬을 때 어떤 정서가 유발되는지는 나중에 뒤에서 정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자, 그럼 밑에 있는 시에서 우리 화자를 한번 먼저 찾아볼까? 나? 동그라미. 나는 대상을 찾아볼까? 그날. 그치, 그날. 그럼 여기서 드러나는 정서를 한번 찾아볼까? 대상에게 느끼는 어떤 긍정인지 거리감, 부정인지. 춤이라서 춤. 춤춘데, 그치, 긍정이야. 또, 기뻐서 춤. 기뻐서. 한이 남으리까 남는데 안 남는데 안 남는다는 것 같지? 자,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은 지금 그날에 있을 때 긍정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밑줄은 왜 조국 광복이라고 써 있어? 여기 광복이래? 무슨 일제 강점기가 지금 드러났니? 안 드러났지. 자, 작품 안에서 보니까 이게 일제 강점기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죠. 그러나 이 작품이 쓰여진 심훈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기를 보니까 이 사람은 일제 강점기였대.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될 수 있어? 이 그날은? 그래, 조국 광복의 날로 해석할 여지가 있지. 자,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 자, 이런 말을 우리는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개연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개연성은 가능성이란 말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 그럼 이거는 맞는 해석이라고 일단 보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런 습관이 들었는지 한번 자체적으로 성찰 점검해 보세요. 자, 그날 밑줄 이건 조국 광복. 그래, 조국 광복. 이렇게 외우진 않았니? 그렇게 시를 공부하셨다면 그런 습관들이 만약에 고등학교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럼 독해가 안 돼요. 왜? 외워서 그냥 풀어버리는 거니까. 그런데 조국 광복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겠네. 독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요 내재적 관점으로 먼저 담백하게 시의 내용부터 읽어주는 거야. 시의 내용. 그 시의 내용은 뭘 찾는다고? 상황, 화자, 대상. 그리고 거기서 유발되는 정서. 그 다음에 어디로 확대하는 거예요? 외재적 관점으로 확대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당시 시대로 한번 해석해 볼까? 항상 내재적 관점에서 외재적 관점으로 가는 습관을 들이세요. 알겠죠? 이거는 나중에 계속 그렇게 연습을 할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갑시다. 여기는 한번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풀어 오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화자의 정서. 잠깐 쉬었다 할까? 아니면 이어서 할까? 알았습니다. 우리 5분만 쉽시다. 자, 이어서 정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정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할 건 없어요. 많이 얘기할 건 없는데 아까 어떤 대상과의 관계성, 거리감, 이것을 우리가 긍정이다, 부정이다 나눴잖아. 거기서 유발되는 거니까 여기도 긍정과 부정으로 나뉠 거예요. 그치? 자, 어디까지가 긍정일까? 어디부터 긍정일까? 요 즐거움, 소망. 얘들아, 유흥이라는 단어는 유자가 놀다예요. 흥은 흥겹다. 그래서 놀아서 즐겁다. 여러분들 지금 감정 얼마나 즐거워? 시험도 끝나고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응? 히터? 네. 부정적 감정이 들었네요. 그쵸? 추우니까. 그럼 자, 부정적 감정 밑에서 찾아보자. 그리움, 외로움, 슬픔, 상실감, 부끄러움, 체념. 연민이라는 것도 어떤 불쌍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아주 정밀하게 처리를 할 거예요. 연민은 불쌍하다지. 근데 이 거리감하고는 연민은 조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화자의 정서는 감정, 생각입니다. 상황이나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대상이 매개가 되어, 매개라는 건 뭐니? 연관지어서 대상을 바라보고 나서 대상 때문에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느낌, 생각, 사상. 사상도 생각이죠.
근데 그 생각이 모이고 모여서 어떤 사상을 이뤄요. 우리가 그런 사상을 영어에서 무슨 이즘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휴머니즘, 뭐에 대한 생각이니? 그치? 인간에 대한 생각.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사상, 인간주의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뭐? 캐피탈리즘은 뭐야? 자본주의, 그치? 자, 그래서 대상 앞에서 얘기했고요. 상황 앞에서 얘기했던 단어입니다. 자, 그랬을 때 긍정과 뭘로 나뉠 수 있다고요? 부정으로 나뉠 수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찾으라고 했어? 긍정과 부정을 어떻게 찾는다고? 그렇지, 서술어와 수식어. 그럼 서술어와 수식어의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보면 돼요. 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 밑에서 좀 어려운 단어를 얘기하자. 낙관, 무슨 말일까? 낙관. 낙자가 긍정, 즐겁다. 오락할 때 낙자예요. 관은 얘들아 관 나왔네. 바라보다. 어떻게 바라보는 거? 즐겁게 바라보는 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 동경이란 말은 뭐니? 동경. 저기 일본에 동경이란 도시가 있네. 도쿄. 이 도쿄가 긍정이야? 부정 아니야? 그 단어 아니. 우리 요새는 반일 감정이 더 높잖아. 아니야. 동경이란 거는 바라다. 선망하다. 선망의 대상. 어떤 대상을 선망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위시하는 거예요. 위시. 그런 느낌이에요. 자족. 무슨 단어일까? 만족합니다. 자기 만족. 이 정도면 됐지. 성적 보내는데 이 정도 성적이면 됐지. 자족할 수도 있을 거야. 경외 무슨 말일까? 경자가 공경하는 거고요. 외자가 약간의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이런 감정들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경외감을 자연에 대한 경외감은 있어요. 자연이 되게 뭐 공경한다 해서 높여준다는 게 아니라 자연 참 좋네 이런 느낌이 공경, 경. 근데 자연이 참 두렵기도 하지. 막 갑자기 천재지변이 물난리라던가 산사태가 났을 때. 혹은 신에 대한 경외감도 있을 수도 있어. 신 되게 공경하고 높여줘야 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뭐 믿는 신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신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겪기도 해. 나 같은 경우는 거짓말을 되게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두려워. 나중에 신이 나한테 너 거짓말했던 거 혀를 잘라버린다 이럴 것 같아요. 하고 진짜 거짓말 못하는 성격이야. 거짓말 할 거면 안 해. 그냥 묵비권이야. 욕하는 것도 되게 싫어해. 물론 가끔 이제 욕을 할 때 내가 사전에 깔지 비속어야 이러면서 속된 말로 이렇게 표현을 꼭 해요. 자, 이제 부정의 정서를 한번 가봅시다. 한이라는 거 무슨 감정이니? 한. 한이 맺혀있는. 맺혀있는 거야? 그치? 뭔가 맺어있는 거야.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한이 있니? 한 있어 좀? 한을 갖고 살아? 있어요. 있어? 여러분들 기말고사에 한 없어? 없어요. 오, 그래? 그럼 그만큼 기말고사를 잘 봤겠네? 아니야? 그러면 자, 기말고사 못 본 사람들은 그게 한이 있을 거야.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 뭘까? 한은? 후회. 후회, 그치? 또? 아쉬움. 안타까움. 또는 슬픔. 저도 한이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한. 그때 했으면 야구부에 들어갈 거예요. 야구부에 들어갈 거예요. 그때 야구부를 못한 한이 있어. 야구를 못한 한이 있어. 항상 그건 갖고 살아 맺혀 있어. 그래서 그런 정서를 우리는 한의 정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한의 정서를 조금 어려운 말로 정한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반대로 설명했어? 정한. 그래, 한의 정서, 정한. 이별의 정한. 이별 때문에 생기는 한의 정서. 예시가 그런 식으로 써. 이별의 정한. 이별의 정한을 느낀다. 풀어서 설명하면 이별 때문에 생기는 한의 정서를 느낀다. 애상일에 우리 뭐 여러분들 세대 노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막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가면은 그 애상이라는 노래가 되게 흥겨운 리듬으로 있지. 알잖아
되게 신나는 노래지. 그치? 그러면 부정이네? 부정이래, 애상이. 근데 그 알잖아 그 노래가 가사 되게 슬프다. 너를 이토록 사랑하며 그리워하는데 너는 연락이 없어. 삐삐 쳐도 삐삐 쳐도 삐삐라는 거 모르지? 삐삐. DM 쳐도 DM을 날리는데도 연락이 없어. 현재 활동 중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 그 상황 어때? 부정적이 아니야. 그래서 애상은요, 이 애자가 슬플 애자예요. 슬프다 애자. 상처가 상처되다 상자. 슬픈 상처예요. 결국 슬프다. 애상이 나오면 그냥 슬프다라고 처리해 주셔야 돼요. 애상이 뭐예요? 이거 애자가 선생님이 애자 사랑 애자 아닌가요? 그렇게 안 써. 슬픔. 슬픔이라고만 써. 애자가 사랑 애자도 있어. 애정을 담아서 동음 이어잖아. 체념, 뭐 단념, 뭐 이런 단어들도 있죠. 체념하다, 단념하다. 단념이란 걸 생각을 끊어버린 거야. 더 이상은 생각 안 하. 됐어. 그게 체념하는 거죠. 근데 이런 감정은요, 되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살면서도. 그치, 포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체념하지 말고 단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 비관이라는 거는 관자 또 나왔네. 무슨 말일까? 보다. 보다. 뭘 봐? 어떻게 바라봐? 부정. 부정적으로. 아이고. 비관하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거. 잠시만요. 응? 스스로를 막 깎아내리는 게 자, 그걸 이제 설명할 거야. 자조. 어떻게 알았어? 나 얘기할 거였는데. 멋있다. 자조라는 단어. 앞에서는 자족이네요. 선생님, 기억이 없으니까 그냥 뭔가 부정인가요? 아니야. 자는 자기, 조는 초롱. 자기 스스로를 디스하고 조롱하는 거. 아유씨, 나야 몰라. 그렇지. 나 따위야. 뭐 하겠어?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남을 자조할 순 없지? 그럼 남에게 주로 쓰는 게 냉소예요. 뒤에서 다시 나올 거예요. 냉소는 우리 냉면 할 때 냉자 무슨 말이니? 차갑다. 소는 미소 웃음. 차가운 웃음, 다른 말로 비웃음. 타인에 대해서 냉소적이다 뭐 날리는 거야? 썩소 날리는 거. 네가 해봤자지. 자, 그래서 냉소라는 단어도 바로 처리가 돼야 되고 자조라는 단어도 바로 처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바로바로 처리가 돼야 돼. 이런 설명 안 해줘 고등학교 가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부는 처음 보는 단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부는 다 아는 단어예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요 뒤에서부터는요 제가 다른 설명은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그리움, 외로움, 슬픔 무슨 말인지 다 알 거예요. 근데 다음 시간에 오실 때까지 뭘 하셔야 되냐면요 여기 시들이 다 나와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뭘 찾는 연습을 할 거냐면은 앞에서 얘기하는 거 화자도 찾고 대상도 찾고. 자, 그리고 화자와 대상 간의 종합적인 판단을 뭐라고 한다고? 상황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 다 써와야 돼. 근데 쓰라고 하면은 난리칠 거잖아. 힘들어 할 거잖아. 그리고 여기서 느껴지는 어떤 정서도 동그라미만 쳐봅시다. 우리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한번 말로 설명 한번 해보고 화자 대상에 대해서 동그라미 무슨 색으로? 빨강색으로. 이거 지켜주세요. 그래야 빨리 찾을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요거 프린트로 나갔기 때문에 싹 거둘 거예요. 앞에 이름 다 쓰셔야 돼. 그리고 정서. 이 정서가 유발되는 부분을 무슨 색으로? 파랑색으로. 얘들아 빨강이다. 파랑이다. 빨간 할 거면 색까지 써줘야 돼. 알겠지? 색까지 써줘야 어미 활용된 거야. 빨갛다가 어미 활용돼서 색깔로 간 거야. 관형 사용 어미가 활용된 나중에 설명 다 할 거야. 빨강은 그냥 하나의 단어야. 빨강. 명사야. 이해됐어? 자, 그럼 찾아보자. 자, 신동엽의 산의 언덕에 화자 나오니 안 나오니? 화자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 화자 X. 알겠지? X를 하나 쳐줘야 돼. 화자 안 나왔다라는 거. 화자 안 나왔음을 나타내주는 X야. 여기다가는. 원래는 처음에는 이렇게 화자 땡땡 이거는 쓰지 말고 화자 땡땡 대상 땡땡 상황 땡땡 이거 다 쓰려고 했거든.
정서 땡땡 이러면 여러분들이 난리칠 거잖아. 화자 X 대상은 누굴까? 그 우리 뭐 그리움의 대상 그도 그럴 수도 있지만 제목 사면적. 이런 대상들을 본 거예요. 이런 대상들 때문에 그러면은 화자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를 그리워하면서 꽃과 언덕을 보면서 그 정서, 그리움을 유발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다 쓰라고 하면 여러분들 힘들어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 또 빼고 그러면 화자, 대상, 상황, 정서 빼고 써라고 하니까 저쪽 반에서 또 힘들어하길래 그러면 아예 모르겠다. 동그라미만 쳐와. 근데 화자가 없을 때는 X 쳐줘. 알겠지? 자 그러면 파란색으로 정서 어디서 쳐야 돼? 그리움을 유발하는 단어 피어납니다. 살아갑니다. 찾을 수 없어도 연결까지 해주면 좋아요. 찾을 수 없지만 꽃 때문에 피어나는 거. 꽃이 피어나는 거. 누구의 꽃이니까? 그의 꽃이니까. 들을 수는 없지만 그 숨결을 내가 들속에 숲속에서 살아갈지어다. 그 숨결은 살아갈 거야. 라는 이런 정서를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위에까지 쭉 이어지는 여기 모든 시까지. 이게 과거예요. 이게 과제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나면 여기 있는 문제까지 풀어오시는 게 과제예요. 다음 시간에 제출할 겁니다. 제출 받을 겁니다. 이번에는 앞에다가 그래서 맨 앞에다 이름 써주세요. 그리고 복습할 때는 우리 오늘 뭐 배웠니? 별거 안 배웠네? 뭐 배웠니? 화자 화자에 대해서 쭉 배웠던 거고 대상에 대해서 또 배웠던 거 같고 거리 거리 그런 것도 배웠던 거 같고 또 상황이라는 것도 배웠었지. 그것만 배웠어? 정서 정서에 대해서도 배웠었지. 그래서 긍정과 부정으로 나눌 거고 화자는 드러나는 화자, 드러나지 않는 화자. 대상은 시적 대상은 뭐가 될 수 있다고? 자연물, 자기, 사물, 추상적 사람.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추상적 추상과 관념 그런 대상들도 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시적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랬을 때 느껴지는 감정들은 어떻게 찾아보라고? 서술어와 수식어를 중심으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것. 그러면은 그렇게 느낌이 정해졌을 때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 시의 주제를 찾는 방법이에요. 어렵지 않지? 그렇게 먼저 해서 독해 연습을 다음 시간부터는 독해 연습도 같이 병행해서 수업을 나눠서 저는 이제 개념 계속 설명할 거고요. 저기 승우쌤이 이어서 독해 설명 계속 해주실 거예요. 시의 독해, 시의 독해, 시의 독해. 독하게 독해를 한번 해봅시다. 씨, 네. 추상이랑 관념이 비슷한 뜻이잖아요. 네. 추상적 관념 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표현. 관념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생각인데 추상이라는 단어는 아까 뭐로만 할 수 있는 거야? 생각으로만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까지.